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죠.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지구 라이벌 맞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 28대 21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루멘필드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름이 좀 낯설어서 네. 뭐 경기장이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이제 옮겨지거나 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마 네이밍 스폰서가 바뀌면서 경기장 이름도 같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19일에 발표가 됐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램스 원정을 떠났었던 시애틀 시옥스였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는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센츄리 링크 필드가 아니라 루멘 필드입니다. 네,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올 시즌 MVP 후보 카일러 머리 선수와 러셀 윌슨의 맞대결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이 NFC 서부지구 1위 자리를 놓고도 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애리조나가 또 짜릿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더 팬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헤일머리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연출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이제 헤일메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주 연속 헤일머리는 없었고요. 사실 이제 7주차 경기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동점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애리조나 팬분들로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승리로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온 칼로스 던랩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어요. 애리조나의 마지막 드라이브 그 포스다운 상황에서 칼로스 던랩이 결정적인 색을 하면서 이제 공격권을 뺏어왔어요. 그러면서 시애틀이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칼로스 던랩 선수가 자신을 왜 트레이드로 데려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이날 2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이적 후 3경기에서 3개의 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단장 영입이 또 하나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시애틀이 이렇다 할 패스러셔가 없다는 점이 또 고민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칼로스 던랩이 좀 시애틀 수비에 이제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싶고 이날 시애틀의 공격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칼로스 사이드의 복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윌슨이 최근에 계속 주전 러닝백들이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날 하이드가 돌아와서 79 러싱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기록 자체만 보면 우리가 뭐 델빈 쿡, 뭐 데릭 캔리만큼의 이제 그런 스탯은 아니기는 한데 시애틀에게는 이 정도도 정말 귀중한 이제 러싱 공격 자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날 이제 평균 야드가 5.6야드였으니까 굉장히 순도 높은 러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러싱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패싱도 좀 더 잘 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28번의 패스 시도 그중에 23번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82.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197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42 러싱 야드까지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전 마지막 드라이브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2번의 퍼스트 반칙이 나오면서 10야드를 뒤로 물러난 상황. 그러니까 엔드존 코앞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필드골을 만들고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높게 사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타일러 로켓 선수도 이제 9개 패스를 모두 잡아내면서 67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DK 메카프 선수도 이제 3개의 캐치, 46야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전반 마지막에 이제 필드골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을 유도를 하면서 또 이제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거리까지 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자마자도 첫 번째 그 터치다운도 아마 맥칼프가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일런 램지에게 완전히 지워졌던 그 부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탈출을 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인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센터 이단 포식 선수가 컨커션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루키 라이트 가드 데이미언 루이스 선수가 이 선발 센터로 출장을 했는데 뭐 여러 반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인이고 또 센터라는 포지션을 소화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을 텐데 그래도 큰 실수는 없이 이제 경기를 치렀다는 거에 일단은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시애틀 시옥스로서는 좀 뼈아픈 부상자들이 나왔는데
일단 타이트엔드 그렉 올슨이 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족저근막이 파열됐다고 해요. 아마 좀 시즌은 아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좀 있고, 그 이제 라이트 태클 브랜든 실 역시도 이제 다리 부상으로 카트를 타고 나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2주차 경기에서 크리스 카슨 선수가 돌아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라샤드 페니 선수도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칼로스 하이드가 복귀를 했고 이 두 선수가 차례차례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원래 시애틀 시옥스의 강점은 러싱이잖아요. 그 강력했던 러싱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애틀 시옥스는 지금도 잘하는 팀인데 정말 강력한 공격을 또 뽐낼 수 있는 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우승의 경쟁자가 둘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애리조나를 꺾었고 남은 스케줄로 봐도 이제 램스와의 한 경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교적 약팀들과의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시애틀이 물론 뭐 라인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램스를 좀 견제해야 될 것 같은데, 램스와의 경기 한 경기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현재 램스와의 경기가 2경기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상성상, 그리고 이제 최근의 전적상 봤을 때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램스에게는 좀 약한 그런 면모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2경기를 다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 램스가 2경기를 다 잡고 간다? 그러면 시애틀 시옥스로서는 램스와의 경기를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지구 선두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스케줄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램스와의 경쟁은 좀 끝까지 이어지지 예. 않을까 싶고, 시애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러셀 윌슨의 대단한 기록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러셀 윌슨이 지금 뭐 8년 차인가요? 9년 차인가요? 이제 꽤 오랫동안 NFL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연패를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커리어 내내. 네. 이게 정말 대단한데, 그거는 진짜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2연패 끝에 지금 애리조나를 꺾고 3연패를 또 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을 쭉 이어가게 됐는데, 다른 엘리트 쿼터백들과 비교를 해보면 러셀 윌슨이 더 대단하다는 게 느껴져요. 고트 톰 브레이디가 4연패, 그다음에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빅벤, 드류 브리스, 에런 로저스 같은 선수들도 모두 5연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윌슨이 좀 2연패밖에 하지를 않았으니까 참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러셀 윌슨과 시애틀 시옥스의 강점이 이 회복 탄력성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패배를 하고 있을 때도, 한 경기 안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좀 멘탈도 흔들리기 마련이고,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핀치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걸 굉장히 좀 잘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고,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패를 하다가도 3연패까지 당하지 않고 금방 또 회복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시옥스의 강점이 아닌가, 그리고 러셀 윌슨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애리조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대등하게 싸우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애리조나의 강력한 공격 무기를 3가지만 뽑아보자면 일단 카일러 머리의 발, 네. 그리고 캐년 드레이크의 러싱, 디안드레 호킨스의 리시빙,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옵션이 다들 그렇게 말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카일러 머리가 이날 15야드 러싱에 그쳤고 캐년 드레이크도 29야드, 홉킨스도 51야드 정도로 막히고 말았거든요. 일단 정확하게 보면 카일러 머리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내지는 오라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카일러 머리 선수가 디안드레 홉킨스에게 던지는 패스들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패스가 굉장히 정확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들을 보통은 많이 던졌던 것 같은데, 이날 던지는 패스들이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평소보다도. 아무래도 헤일 머리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또 많이 받고
자신도 좀 붕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짧은 휴식 후에 이 더스데이 나잇 풋볼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정상적인 루틴을 소화하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훈련이 어렵고, 그러니까 쉬다가 이제 경기에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력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스데이 나잇 풋볼 경기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명경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본다면 뭐 어쩔 수 없었다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셀 윌슨과 비교하면 윌슨은 이 더스데이 나잇 풋볼 경험도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짧은 휴식을 한 뒤에 치르는 경기에서 뭐 최대한의 컨디션을 발휘해야 되는 뭐 그런 법을 좀 안다면 카일러 머리는 아직 이것도 좀 경험이 이제 없기 예.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배워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지아 시몬스의 활약은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시몬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 경기에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68%의 수비 스냅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0개의 태클, 2개의 태클 포 로스, 1개의 색을 기록을 했는데 뭐 스탯도 뭐 스탯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개막전에 저희가 이제 시몬스의 실수에 대해서 좀 조명을 했었던 바 네.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사이드라인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순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선수 본인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도 비교적 잘 인내해서 프로 레벨에 적응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스의 인터뷰를 보면 클램슨 대학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레드 셔츠를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선수로서 생활을 하던 첫 해에도 많은 스냅에 참여를 못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의 어떤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 후반부에는 아주 좋은 선수로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자신이 또 프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네. 반면 아쉬운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드레 커크패트릭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이날 DK 메카프와 싸움이 붙었어요. 네, 싸움이 붙었는데 일단 이제 DK 메카프와 싸울 어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좀 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 과정에서 태클을 하는데 미스 태클이 돼요. 근데 태클 미스를 하고 타운팅을 시전을 하더라고요. 아니 태클을 하고 나서 내가 막았다라고 하면서 타운팅을 하면 몰라도 태클이 미스가 됐는데 이걸 타운팅을 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그래서 이게 서드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퍼스트다운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포스다운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타운팅 반칙 때문에 15야드 페널티를 먹고 다시 퍼스트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에서 이 시애틀 시호스가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사소한 반칙, 이런 생각 없는 어떤 플레이들이 좀 팀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끼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팀과의 타이트한 승부에서는 그런 페널티 하나가 좀 승부를 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커크 패트릭뿐만 아니라 이날 애리조나 전체적으로 봐도 10번의 페널티로 115야드를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분명히 페인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시애틀 시옥스 자체도 페널티가 많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준 야디지도 적지 않았지만 산술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이 카디너스 쪽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주셨던 반칙 중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반칙은 JR 스위즈의 홀딩 반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3대 21 상황에서 세이프티가 돼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까지 넘겨줬는데 사실상 이 플레이가 이제 친정팀의 승리를 선물했다. 좀 이렇게 봐야겠죠. 아마 좀 과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친정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더 잘해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왜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심판에게 적발이 됐고 음. 그리고 페널티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좀 치명적인 이 반칙들, 결국 이제 이 디서플린이 좀 잘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디널스에게는 또 하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팀의 레전드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레리 피츠제럴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다음 경기 못 나올 예정인데 음. 피츠제럴드가 빠지면서 뭐 넘버 2 혹은 넘버 3 리시버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피츠제럴드가 이제 필드 안과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 큰 선수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카디널스에게는 좀 보이지 않는 전력 손실이 추가적으로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즌 초반에 이제 경기 막판에 클락을 멈추기 위해서 공을 네. 이제 센터로 빨리 갖다 놓는 모습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 정말 베테랑이니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선수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 플레이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리더격의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빠지게 됐다는 건 어쨌든 이제 카디널스로서도 굉장히 좀 큰 손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빌 벨리책의 뉴잉글랜드를 만날 예정인데 네. 과연 벨리책 감독이 이 카일러 머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머리는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경기는 애틀랜타 펠컨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24대 9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가 테이섬 힐 선수 이제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미국 한 이 풋볼 토크쇼의 패널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제 선발로 나서게 된 세인츠가 더욱 가공할 만한 무서운 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놀랍게도 테이섬 힐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테이섬 힐은 원래 자신의 역할,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그대로 하고 윈스턴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브리지워터와 테이섬 힐이 있을 때 브리지워터를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션 페이튼 감독이 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는데 뭐 오히려 이제 테이섬 힐이 이제 선발 쿼터백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테이섬 힐 선수는 굉장히 연봉이 싼 선수였고 지금은 연 1,600만 달러를 받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를 가젯 플레이어로만 쓴다?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충분히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날 경기 전까지 테이섬 힐의 어떤 패싱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테이섬 힐의 통산 기록을 좀 찾아봤었는데 이날 경기 전까지 커리어 통산 20번의 패스 시도, 예. 11번의 성공, 255 패싱 야드밖에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테이섬 힐이 선발로 낙점이 됐다고 했을 때 이제 극단적인 러싱 위주의 공격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평범한 듀얼 스랙 쿼터백처럼 이제 자신의 발과 패스를 이제 모두 활용하면서 뭐 평범한 경기 운영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안정적인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날 이제 스탯을 살펴보면 23번의 패스 시도 18번의 성공으로 78.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싱 터치다운이 없긴 했는데 49 러싱 야드와 함께 2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개의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었던 테이섬 힐 선수였고 뭐 사실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를 제치고 선발 기회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날 잘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회가 이제 윈스턴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이 상당히 좀 있을 만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줬다.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드류 브리스 역시도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드류 브리스가 현재 IR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네. 최소 2경기는 더 결장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테이섬 힐이 계속 선발 기회를 얻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이섬 힐 선수도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드류가 최고의 쿼터백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세인츠에 오기 전까지 NFL에서 선발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 드류 브리스를 만나서 그거를 배울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류 브리스 옆에서 계속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좀 겸양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경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냐는 이제 세간의 의문에 대해서 뭐 자신은 그런 선수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을 해줬어요. 예, 일단 이제 그런 물음표를 지우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마이클 토마스 선수였습니다. 이 복귀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마이클 토마스 선수였는데 이날 이제 104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100야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쿼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랍을 하나 기록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몸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상 컨디션에 가깝게 돌아왔다는 건 보여줬습니다. 엘빈 카마라가 이날 좀 잠잠했는데 예. 대신에 이제 마이클 토마스가 살아나면서 그래도 펠컨스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세인츠의 이날 수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이서밀이 뭐 한 2쿼터 중반 정도까지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테이서밀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이제 수비진의 공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제 세인츠의 수비가 거의 뭐 펠컨스 오라인을 갖고 놀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날 캠 조던 혼자서 색 3개를 기록을 했고요. 데이비드 온예마타가 2개 그리고 트레이 핸드릭슨도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 전체가 총 8개의 색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가 7개의 태클 폴러스 11번의 QB 히트를 가했으니까 뭐 멜 라이언이 거의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팀 전체 이 10개의 패스 굴절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절반을 제노리스 젠킨스가 혼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패스 굴절 5개를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가 인터셉션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최고의 하루를 보냈던 제노리스 젠킨스였다. 뭐 전반적으로 이날 이제 프런트 세븐부터 세컨더리까지 이 펠컨스의 공격진을 거의 뭐 완전히 틀어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펠컨스 얘기를 좀 해보면 펠컨스는 이날 레드존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질 못했고 네. 그마저도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프닝 드라이브였잖아요. 그래서 이날 3번의 필드골 그리고 9점에 그쳤던 펠컨스였는데 러싱 공격은 뭐 여느 때처럼 이제 또 잠잠했고 네. 맷 라이언도 이제 세인츠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면서 뭐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멜 라이언 선수가 이제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2개를 던졌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레드존 진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뭐 터치다운 없었고 이제 후반전은 완전히 또 무득점이었습니다. 후반전 셧아웃을 당했던 펠컨스였고요. 이제 서드다운 컨버전 확률도 보면 14번의 서드다운 컨버전 시도에서 2번 성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퍼스트다운 갱신이 거의 어려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애슬레틱에 올라온 기사 중에 하나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펠컨스의 공격이 세인츠전에서 노쇼를 했다. 그야말로 이제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굉장히 좀 재치 있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구영애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3개의 이제 필드골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레드존 안쪽에서 기록한 28야드짜리 필드골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가 51야드, 52야드 그러니까 50야드 때 필드골 2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안정감을 좀 뽐냈던 구영애 선수였습니다. 구영애 선수의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5개 필드골 시도 중에 24개를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필드골 성공 개수로 지금 리그 1위입니다. 예. 그리고 96%의 성공률인데 10번 이상 시도한 선수 중에는 3위, 15번 이상 시도한 선수 중에는 1위예요. 지금 저스틴 터커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구영애 선수가 아주 성공적인 이제 펠컨스 2년차를 보내고 있는데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그 프로볼 1차 팬투표 결과가 중간 결과가 이제 네. 발표가 됐는데 NFC 키커에서 구영애 선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성적과 인기 지금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생애 첫 프로볼 선정도 지금 꿈만은 아닐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구영애 선수는 무엇보다도 온사이드 킥 장인이라는 이제 확실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팬들에게는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AFC에 저스틴 터커가 있다면 NFC에는 구영애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적어도 올해 한정으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스틴 터커 선수가 이 확률상으로는 이제 성공률로 왔을 땐 이 구영애 선수보다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60야드대 필드골 실패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50야드대 이하로는 다 성공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일단 이걸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구영애 선수가 올 시즌 얼마나 잘하고 있나를 좀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펠컨스는 이날 패배로 3승 7패가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남은 시즌 이제 구영애 선수가 역전 필드골로 뭐 경기를 끝내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면 좋겠다. 뭐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전 필드골을 찰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지는 저는 않고 어쨌든 이제 라이언이 터치다운을 많이 못해서 구영애 선수에게 필드골을 찰 기회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필드골 성공 개수 1위를 해보는 것도 예. 또 나름 커리어에는 좀 주요한 이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애틀랜타 펠컨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22대 17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일단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싱 공격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양 팀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글스는 마일스 샌더스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러싱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싱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야 하는 팀인데 그런 팀이 이제 패스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날이었고 반면 이제 브라운스 같은 경우는 패싱의 약점이 있고 러싱의 강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온 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는 굉장히 큰 이득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지난주 이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날씨가 좋지 않았고 네. 지금 2주 연속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 이제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둔 브라운스인데 이날은 지난 경기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 경기는 카리먼트와 닉첩이 경기 초반부터 터지면서 네. 200야드 이상 그렇죠. 해줬죠, 합쳐서. 근데 이날은 3쿼터까지는 자신들의 러싱 공격이 전혀 통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카리먼트는 마이너스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 있었고 닉첩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4쿼터에 이 두 선수가 좀 해결을 해주면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닉첩이 114야드를 뛰었으니까 뭐 자신의 역할은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베이커 메이필드도 22번의 패스 시도 중에 12번 성공 204야드의 터치다운과 인터셉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뭐 팀의 큰 기여는 아니었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기까지 터치다운이 없으면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3경기 연속으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브라운스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높이 올라가려면 결국 러싱 공격에 힘을 많이 실기는 하지만 예.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3경기 연속 터치다운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마일즈 게러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이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못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올 시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코너백 덴젤 워드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주간 결장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다음 주가 잭슨빌 원정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없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강한 러싱 공격과 수비 이 두 가지가 브라운스의 이번 시즌 성공 방정식인데 네. 지금 수비 쪽에서 좀 두 축이 좀 흔들린 상태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제는 정말 좀 슬픔의 공장 타이틀을 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1주차 기준으로 봤을 때 예. AFC 5번 시드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예.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2년 이후에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2002년이면 월드컵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브라운스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긴 시간인 것 같고 네.
브라운스는 지금 남은 스케줄을 봐도 굉장히 평이해요. 잭슨빌, 자이언츠, 제츠 이 세 팀은 확실히 좀 우위가 있거든요. 네. 이 세 팀만 꺾는다면 10승을 일단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와일드 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승리로 1994년 11주차 이후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이때 감독이 누구였느냐? 빌 벨리책이었죠. 네. 빌 벨리책이 감독이던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이글스에게 승리를 거둔 브라운스라고 합니다. 2002년 얘기를 이제 하시길래 저는 좀 더 오래된 얘기를 꺼내 왔는데 그건 이제 미국 월드컵이죠. 서정원 선수, 뭐 황선홍, 홍명보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세계 강호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그때 월드컵이네요. 진짜 좀 옛날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어쨌든 참 오랜만에 이글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브라운스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글스 얘기를 좀 해보면 카슨 웬츠 선수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카슨 웬츠가 정신적으로 좀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슈퍼볼 52에서 백업 쿼터백 닉 폴스 선수가 자기를 대신해서 슈퍼볼 우승을 하는 걸 사이드라인에서 좀 지켜봐야 됐고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이 자신을 도와줄 선수를 안 뽑고 제일런 허츠 선수를 뽑는 걸 보면서 현타가 좀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경기력 면에서도 이날 이제 5개 색을 당했는데요. 8경기 연속으로 3개 이상의 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까지 총 40개의 색을 당했는데 이 경기가 10번째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쿼터당 한 번씩 꾸준하게 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카슨 웬츠가 이번 시즌 불명예 기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14개 인터셉션 그리고 10개의 펌블을 허용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40개의 색을 허용하고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기록에서 모두 리그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기록들은 카슨 웬츠가 전부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이날도 인터셉션을 2개나 허용을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4개, 5개 인터셉션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4쿼터 이제 두 번째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 시즌 14번째 인터셉션 그리고 18번째 턴오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턴오버가 지금 리그 최다고 지금 인터셉션 기록도 자신의 루키 시즌에 14개를 기록했었는데 현재 14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루키 시즌 때는 16경기를 뛰면서 14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10경기 뛰었는데 1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키 시즌 때보다 더 지금 안 좋다. 지금 커리어 사상으로 놓고 봤을 때 최악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다는 점을 뭐 감안을 하더라도 예. 웬츠의 이름값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인터셉션 2개도 좀 굉장히 내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나이브하게 던져진 그냥 붕 떠서 이렇게 힘없이 날아가는 공을 이제 수비수들이 빠르게 접근해서 그냥 낚아채는 그런 좀 맥없는 인터셉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팬들이 더 화가 날 만한 그런 패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카슨 웬츠 선수의 어떤 경기력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덕 피더슨 감독은 우리 선발은 카슨 웬츠다라고 이제 신뢰를 또 보내줬습니다. 사실 웬츠처럼 많은 돈을 받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안 되죠. 네. 그런 질문이 일단 없어야 되고 감독도 그래도 이 선수가 주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일도 없어야 이제 가장 해피한 건데 이런 필라델피아 지역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웬츠의 경기력 그다음에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필리건들이 그렇게까지 참을성이 많은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기에 계속해서 나온다면 팬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11주차 기준 이제 NFC 이스트 다른 팀들에게 반경기차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글스가 향후 일정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당장 4경기가 시애틀, 그린베이, 뉴올리언스, 애리조나. 과연 이글스가 한 경기라도 잡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상대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1위기는 하지만
언제든 이제 뺏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뉴욕 제츠 그리고 LA 차저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34대 28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스코어만 보면 와, 제츠가 이렇게 잘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반 스코어가 24대 6. 이미 이제 전반에 게임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후반에 조금씩 추격을 시작했던 제츠였는데 조 플라코 선수가 이날 나와서 첫 번째 패스부터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조 플라코 선수가 전반에 기록한 스탯이 8번의 패스, 3번의 성공, 30야드에 하나의 인터셉션, 패서 레이팅이 무려 9.4였어요. 저는 한 자릿대 패서 레이팅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정도를 기록하면 이제 준수한 뭐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지표인데 그게 지금 9점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부진한 경기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서 레이팅이 만점이 158.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4를 받았어도 야, 이거는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스탯인데 158.3점이 만점인데 9.4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야구에서 WAR이라는 수치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스탯이 이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이제 아무 선수나 데려왔을 때 뭐 0이라는 이제 수치를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선수가 그 자리에서 이 대체 선수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승리에 기여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스탯인데 이 정도의 어떤 성적을 기록했다면 이거는 이제 대체 선수보다 못한 성적이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플라코가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네. 역전을 하기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후반에 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점수차가 워낙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큰 것만 맞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수비를 어느 정도 이제 차저스가 하기도 했었고, 차저스의 수비 자체가 후반전에 추격을 좀 많이 허용하는 팀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츠가 이제 뭐 사실 제치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막 10연패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렌스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샘 다놀드가 어깨 부상의 여파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면 12주차를 앞둔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가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다시 샘 다놀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 성적과는 상관없이 다놀드는 자신의 잡 세큐리티를 위해서 좀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승 정도를 만들어내면 좀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2승 정도로는 저스틴 필즈까지는 좀 맞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로렌스가 아니라면 이제 제츠 구단도 좀 저울질을 해볼 테니까 아마 일단 다놀드가 팀이 리그 최하위가 되는 것만은 일단 막아야 한다는 지상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저스 얘기로 넘어가면 예전에 2016 시즌 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제 14연패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첫 승을 헌납했던 게 차저스였기 때문에 이날도 혹시 차저스가 첫 승을 헌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그것만은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차저스가 좀 도깨비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도 언제든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약팀에게도 언제든 질 수 있는 그런 좀 허술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츠가 만약에 1승을 한다면 그래도 차저스가 유력한 홍보가 아니겠느냐 네.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버트가 어떤 그 굴욕만큼은 좀 막았던 것 같습니다. 네. 허버트가 이날도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스탯이 이제 49번의 패스 시도에 37번 성공이었고요. 366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패스의 정확도입니다. 패스가 굉장히 정확하고 이 타이트한 윈도우로 가는데도 딱 그 목표한 지점에 공이 도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학습이 좀 어렵고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소위 이제 저희가 야구에서 얘기를 하지만 투수의 볼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속구 투수의 어떤 속구 놓고 봤을 때 와 볼빨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스틴 허버트 선수의 이 패스가 그렇습니다. 진짜 강속구 투수가 투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 좀 살아서 움직여서 네. 리시버에게 간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이 경기로 인해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조보로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개인상 수상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허버트가 강력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이제 후보가 될 것 같고 예. 이날 허버트에 대해서 좀 더 칭찬하고 싶은 거는 경기 초반이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상황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 차저스의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펀트 블락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제츠가 이거를 터치다운으로 바로 연결시켰지만 또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차저스가 다음 공격에서 엔드존까지 잘 갔는데 키넌 앨런이 또 공을 놓쳤어요. 예. 그러면서 펌블 턴오버가 됐고 조 플라코가 또 픽식스를 바로 던지는 이런 좀 뭐랄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서로 좀 승리를 떠먹여주는데 좀 여념이 없었던 양 팀이었는데 네. 이 어지러운 상황에 사실 허버트도 좀 같이 휩쓸려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경기력이 엉망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세 번째 공격부터 딱 허버트가 정신을 차리고 예. 이제 제츠의 수비를 완전히 맹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제츠를 얘기를 하면서 맨날 우승 후보로 소개를 하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놀림거리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수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허버트가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이제 키넌 앨런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순간들도 몇 번 있었지만 145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앨런 선수가 없었다면 이 경기 좀 그렇게까지 쉽게 풀어나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키넌 앨런과 저스틴 허버트가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면서 시즌 세 번째 승리를 했는데 차저스가 지금 3승 7패가 됐거든요. 네. 이미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차저스는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1년차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가 좀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팀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현재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기사가 있어서 좀 예.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시즌에 애리조나와 마이애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 두 팀의 비약적인 성장이 리그에 좀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있는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지난 시즌 성적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막판에 좀 승리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뭐 그때 어떤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저스도 그 부분을 좀 재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허버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루키 오브 더 이어 강력한 후보로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제 수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사실 전반전에 이 상대를 좀 잘 막아냈었던 차저스의 수비였는데 후반전에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저스의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죠. 이기고 있다가도 경기를 이제 역전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날도 사실 제츠가 아니라 다른 팀이었다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에 게임이 터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추격을 허용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날 경기 종료 2분 48초를 남기고 제츠가 8점 차로 뒤진 상황이었는데 네. 자기 진영 46야드에서 공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 포지션이죠. 터치다운에 2포인트 컨버전까지 하면 동점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좀 차저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팀의 간판 수비수인 조이 보사도 이 4쿼터 막판에 2번이나 러핑 더 패서 반칙을 범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 차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스페셜 팀 때 굉장히 좀 좋은 플레이가 하나 있어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는 이제 펀터인 타이롱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이 펀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냅을 받은 이후에 엔드존 끝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시간이 1초였나 2초였나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시간을 남겨주지 않고 공격권을 넘겨줬는데 그 플레이가 굉장히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면에서 굉장히 현명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축구에서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이렇게 코너킥을 하면 이제 그걸 차지 않고 그 코너 플랫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가지고 놀면서 이제 버티잖아요. 그거에 그 굉장히 대명사격인 플레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뮬러가 예전에 월드컵이었나요? 이제 코너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건데 선수들이 왜 패스 안 하냐고 바보들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토마스 뮬러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너 플래그 쪽에서 이제 공을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린 감독이 늘 타임 매니지먼트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네. 그래도 이날은 마지막에 좋은 작전을 하나 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제츠와 LA 차저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